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면은 무릎이 방치되어서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잘 체크하고 치료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릎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릎에 물이 차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주로 계단에서 아파서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앞부분 무릎 통증을 호소하실 때 이런 경우에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염에 대한 증상인데요. 내측 관절면이 먼저 닳기 때문에 내측 관절면이 통증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무릎에 자꾸 물이 차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 처음에는 뭐 그냥 차다 말겠지, 그리고 뭐 통증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참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고, 그냥 방치해서 그냥 나는 물이 원래 차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릎에 물이 차는 그런 일은 쉽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무릎에는 물이 한 1 내지 2ml 정도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10ml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의사가 만져보거나 환자분이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릎이 좀 무겁다고 느끼고 좀 굽히면은 뻑뻑해서 끝까지 잘 안 굽혀지거든요. 그게 바로 물이 찬 겁니다. 이 물이 찬 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 무릎이 보내주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관절막에 안에 있는 요 부분이 관절액이거든요. 이 관절액을 만드는 게 바로 여기 관절막입니다. 그 활액막이라고 하는데 이 얇은 막에서 이게 갑자기 관절액을 많이 만들고 이게 바로 무릎 붓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이 뭔가 하면 역시나 연골병변이거든요. 연골이 닳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이 저절로 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또 드릴 거고, 그리고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연골이 있으면은 연골을 보호해 주는 연골판 이쪽에 문제가 있어도 물이 많이 찹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서 말씀드렸던 활액막 자체가 혼자서 갑자기 증식하거나 아니면은 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환경이 되어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통풍이나 균이 들어간 감염 또는 본인의 그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특발성으로도 그냥 생기는 활액막염인 경우에도 물을 부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열감을 수반하거나 만져도 아프거나 굉장히 통증이 심하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써놓은 거는 외상성인데, 전방시자인대가 만약에 스키 타다가 넘어지거나 축구하다가 다치셔가지고 물이 차는 거는 그건 사실 활액이 증가한 게 아니라 피가 찬 거기 때문에 이때도 붓지만 오늘 주제에서는 벗어난 주제니까 여기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왜 찰까요? 그러니까 이거 연골병변이 있을 때 왜 차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연골에 이렇게 벗겨진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연골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굉장히 꺼끌꺼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찰계수 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엄청 미끌미끌한 그런 얼음의 마찰계수도 0.1이에요. 정지 마찰계수가. 근데 그보다 10배 더 미끄러운 게 사람의 연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연골 그 양쪽 면에 다 연골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은 그 대퇴 관절도 그렇고 이 경골 관절도 그렇고 양쪽 면에 연골이 다 있으니까 굉장히 미끄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꺼끌꺼끌하면서 마찰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골이 좀 두께가 얇아지면서 조금씩 거칠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찰 계수가 증가하고 이 마찰 계수가 증가하는 거를 활액막이 느끼고 그거에 의한 반응으로 붓기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실제로 연골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 부스러기 자체가 이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절막에서 자꾸 염증 세포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무릎이 점점 붓고 염증 물질들이 점점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가 되면은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연골 하골이 실제로 그 통증을 느끼면서 자꾸자꾸 만성적으로 참출물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물은 그러면 찾는데 뽑아야 할까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뭐 다른 분들이 다 어디서 듣고 오셔 가지고 "무릎 뽑으면은 다시 물 찬다. 무릎 뽑으면 그때부터 인제 무릎이 망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저의 기준에 따르면 물이 처음에 찼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리고 불편함이 많다면 물을 빼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물을 뽑으면서 보통 그 바늘 그대로 두고 어 시린지만 바꿔서, 그러니까 주사기를 바꿔서 연골 주사 주사기로 다시 바꿔서 안에다 넣어 주면 윤활 역할을 잘 해 주기 때문에 증상도 좀 좋아지고 무릎 무거운 것도 좀 줄어들고 걸음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고 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진통소염제, 기본적으로 진통소염제 드리고 이러면 활액막이 조금 더 차분해지니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조치고 한 번에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이 차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감이 어느 정도 뭐 많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MRI를 꼭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 있는 물을 그냥 계속 두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무릎 안에 그냥 활액이 증가한 게 아니라 염증성 물이 증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성 물이 계속 다른 미약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물이 고이는 것 자체가, 환경 자체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염증 물질들이 활액막도 계속 자극해서 두꺼워지게 만들고 인대도 약간씩 변성을 만들고 연골도 점점 닳게 만들고 연골판도 변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뭐예요? 결국엔 퇴행성 관절염으로 점점 이행해 가는 과정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를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연골 벗겨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은 계속 차고 있고 연골은 딱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로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벗겨지면은 그대로 뭐 돌이킬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이, 지금은 우리가 관절경도 하고 시술도 하고 재료도 많이 나와 있어 대처를 하지만, 그냥 우리 몸은 예전에 뭐 100년 전만 해도 그냥 견뎠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실제 우리 무릎인데 여기 카틸리지가 연골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보통 대퇴골은 한 4mm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차츰 벗겨져서 연골 하골이 처음으로 인제 충격도 느끼고 '이게 뭐야? 나 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긁히는 느낌이 들지?' 하는 느낌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노출되면 연골 하골은 처음에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 통증도 느끼고 이것 때문에 염증도 엄청 심하게 일어나서 물도 많이 차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뭐 몇 달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좀 단단해져요. 그거를 인제 경화라고 하고 스클레로시스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거가 생기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게 KL 그레이드라고 잘 알고 있는 1 기, 2 기, 3 기, 4 기로 가는 그 관절염 단계인데, 3기 정도 되면은 이게 저명하게 밑에 연골 하골이 어 하얀색으로 많이 단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성이 오고 4 기가 되면은 주변에 굴곡도 많이 커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골을 다시 생기게는 못하니까 연골 하골 자체가 딱딱해지고 약간 통증에는 견딜 수 있는, 좀 걸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딱해지면 좋을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관절이 정상이고 하면은 걸어 다닐 때도 느낌이 없고 탄력적이고 뛰어도 뭐 쿠션 역할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골하골이 딱딱해지면은 이제 굉장히 꺼끌꺼끌하죠. 통증은 좀 덜 느끼더라도 굉장히 마찰이 심하고 자꾸 염증 나고 붓고 이렇게 되는 그런 관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방치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무릎에 물이 찼어요. 그러면은 초기이고 지금 물이 찬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무릎에 붓기 때문에 힘들거나 약간 불편감이 확실히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빼줘야 됩니다. 빼주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건 감염을 주의해야죠. 그죠? 약간 굵은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멸균적인 처치로 잘 뽑아 줘야 되고, 그리고
붓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뜨끈해요. 그리고 뭔가 급성으로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통풍이나 감염 이런 걸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반드시 뽑고 피 검사도 하고 뽑았던 관절액도 바로 진검실에 맡겨서 그 안에 있는 백혈구 수치 그리고 평광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물이 많지 않고 그냥 소량으로 느껴지거나 통증이 별로 없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냉찜질 좀 하시고 소염제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성이신 분들,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고 이게 물 찬 지도 뭐 몇 달 됐고 이미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뽑을 필요는 없고 근본 치료 쪽으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 치료죠. 연골이 벗겨진 경우, 이것 때문에 물이 차는 경우, 이때가 제일 많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게 슬개골 연골인데요. 이게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연골입니다. 근데 이분은 연골이 없죠. 여기 부분이 결손됐고 상당히 커요. 슬개골 연골은 한 5mm 되거든요. 엄청 두꺼운 연골인데 이게 결손이 되니까 계단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닿을 때마다 아프니까요. 그리고 반대쪽 무릎은 비슷한 부위에 똑같이 외측 파셋인 외측 관절면인데 이쪽은 부분 결손이 있는 거죠. 이렇게만 돼도 물이 자꾸 찹니다. 예.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도 있긴 하지만 해결책을 세운다고 하면 결국에는 연골 성형술이에요. 연골 성형술이라고 하면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세천공술 또는 미세골절술이라고 해서 연골하골에 적당한 크기로 구멍을 조금씩 내주는 겁니다. 이런 모식도가 이해하기 쉽게 편할 건데요. 겉에 좀 연골이 약해진 부분들 마진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만져만 봐도 그냥 푸석푸석 떨어지는 연골이라면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같이 변연부를 잘 제거하고 여기 이제 칼시파이드 존이라고 하는 석회화 연골층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놔두고 그냥 구멍을 뚫으면 혈종, 그러니까 여기 있는 클롯이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렇게 골절을 그 이후에 내고 거기서 자라 나오는 골수액을 이게 피브린 클롯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섬유연골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수식이고 간편한데 연골이 찰 수 있으니까 엄청 좋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그렇게 하고 그냥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퇴사두근 운동도 많이 하고 보조기랑 목발 좀 사용하고 생활 교정도 하고 하다 보면은 연골이 차는 겁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골 병변은 그렇게 해서 많이 치료하고 있고요. 연골판이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분은 연골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연골판이 여기 와 있어요. 원래 연골판은 이쪽 외측 반월상 연골판 여기에 있어야 하거든요. 내측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에 쐐기처럼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위치에 와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있고 이것 때문에 자꾸 거꾸로 오니까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너무 걸리적거리는 거는 제거를 하고 좀 물도 덜 차고 좀 괜찮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가 많고요. 활액막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대부분은 거의 통풍이 많습니다. 통풍의 그런 빈도가 제일 높고 활액막이 원래 하는 역할 자체가 활액을 만드는 겁니다. 관절액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데 굉장히 과도하게 증식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피 검사가 중요한데요. 피 검사 이분도 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CRP라고 하는 게 급성기 염증 단백인데 원래 0.5까지가 정상이라고 하면은 17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를 했지만 이 요산 수치가 혈액상에서 올라와 있으면 보통 한 9 정도, 10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면 단번에 통풍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통풍 수치, 그러니까 요산은 별로 높지 않고 염증 수치만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흡인을 해서 맡긴 거를 결과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흡인 결과가 기억에 한 9,000 정도,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 9,000 정도고 평광현미경 검사상에서 우리가 요산나트륨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는 꼭 필요했는데요. 통증이 워낙 심했고 감염일 수도 있고 통풍일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많이
부어있는 염증 상태를 계속 놔두면 연골도 빨리 닳고 안에 있는 구조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구조물이 좀 변성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그 관절경 시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경과도 빠르고 예후도 좋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이거와 같이 활액막 주변이 증식되어 있으면서 분필가루 같은 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요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결정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흥분을 한 거죠. 우리 무릎에 있는 활액막이 증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다듬어주고 굉장히 세척을 많이 하고 이렇게 무릎 내부에 있는 것들, 증식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개선해주면 금세 좀 좋아집니다. 이런 시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무릎 붓기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계단에서 많이 불편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런 분들 이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릎 앞부분 통증에 대한 얘기예요, 주로. 그래서 오르막, 내리막 또는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에서 우리 무릎의 앞부분 관절을 쓰게 됩니다. 서 있거나 그냥 걸을 때는 이 관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앞부분의 관절은 그 대퇴골의 앞에 활차구 그리고 여기 있는 칠개골 이 관절을 이용하는데 이 관절은 무릎을 펼 때 쓰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앉았다 일어났다나 계단을 할 때 이쪽에 이 합력 이렇게 끌어당기는 대퇴사두근의 힘과 실개골의 힘을 안쪽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렛대에서 지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르래 역할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담 없이 앉았다가 일어났다 할 때나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건데요. 요 앞무릎이 시큰해서 계단을 못 다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젊은 분들 대략 30대 전후 환자분들이 만약에 오셨다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제가 병력을 물어봐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불편하시는지. 그래서 별로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운동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은 일이 많아져 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거나 계단을 많이 탔어요. 그러면서 앞부분이 시큰시큰하게 아프고 그게 낫질 않은 겁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연골연화증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연골이 연화된 게 아닌데 증상이 앞부분 무릎이면 이거 연골에 말랑말랑해 갖고 생긴 병이에요.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그 병리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개대퇴 통증이나 아니면 전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원인 자체는 간단해요. 여기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 부하는 해결하지 않고 이 근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속 부하를 주게 되면은 절대 호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를 설명드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후는 매우 좋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중에 고생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낫지는 않습니다. 쉽게. 그래서 병의 기전을 알아야 되는데 주요 치료 방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전하게 근력을 기르는 겁니다. 안전하게 근력을 기르는 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쿼트 같은 게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 여기 부분에 체중이 10배 정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자꾸 계속 반복 자극을 주게 되는 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 다음과 같이 다리 들어올리는 운동으로 이 허벅지 앞부분 근력을 길러야 됩니다.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앉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땅에다 댔다가 다시 들어 올리고 또 내리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기르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골병변이 없는 상태에서 앞부분의 무릎 통증 이거는 열심히 이 다리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을 하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데 중년 이상인 분들은 아니죠. 중년 이상인 분들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도 64세 남성분이에요. 직업이 택시 운전기사죠. 근데 운전할 때마다 그냥 앉아 있으니까 여기 무릎이 굽혀질 때마다 페달을 밟을 때 엄청 아파하시는 거예요. 닿을 때마다 아프고 조금씩 움직이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연골 없는 거로 확인을 됐어요. 앞부분에 활차구 부분에 연골이 없어요. 근데 연골 없다고 무조건 수술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도 해보고 연골 주사도 해보고 했죠. 그랬는데도 어떤 분들은 잘 지내고 이제 환자분은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시니까 낫질 않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골 병변을 확인하고 연골 성형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차구 부분의 연골 병변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큐렛이라고 하죠. 소파를 해서 긁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연골하고를 예쁘게 다 노출을 시키고 구멍을 뚫고 이렇게 골수가 빠져나오고 잘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을 보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4 내지 6주 정도 목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조기도 착용해서 뭐 너무 무릎을 굽히지 않게 하고 이후에 대퇴사두근 근력 제어하고 잘 지내시다 보면 수술 후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수술 직후에 구멍 좀 뚫어놓은 모습 보이시죠? 그다음에 8개월 후에는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제는 운전 잘 하시고 잘 지내시죠. 그래서 예후도 좋고 요 정도 사이즈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슬개대퇴 관절염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관절염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관절염은 사실 대퇴랑 경골 이 사이의 관절염이기 때문에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이 관절염도 굉장히 흔하고요. 사실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슬개골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바깥쪽으로 자꾸 쏠리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Q각이라고 하는 각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크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간 바깥쪽으로 탈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쏠리는 편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옆에서 보는 이 슬개대퇴 관절이 약간 조금 이상하죠. 약간 좀 관절염 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카이라인 뷰라고 하는데 약간 굽혀서 찍은 엑스레이에서 바깥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죠. 근데 MRI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쪽 바깥쪽 레터럴 파셋인데 이 외측 관절면이 너무 압력이 심해요. 이게 이쪽에 있는 외측 신전지대, 외측 지대 그리고 여기 있는 내측 지대가 불균형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느슨하고 여기는 타이트하면서 여기 우리 활차구에 디스플라시아라고 이형성증이라고 하는데 굴곡이 좀 얕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평생 쓰시면서 자꾸 편마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당연히 연골이 하나도 없죠. 아까 전에 봤던 그 두꺼운 연골은 다 소실됐고 관절염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슬개대퇴 관절염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냥 무릎 관절염의 대명사인 대퇴골, 경골 관절염에 비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평지는 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심한 관절염이 뭐 요 정도나 요 정도로 왔어요. 그런데도 평지 걷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앞쪽에 평지 걸을 때는 거의 0.5 체중의 0.5 정도 압력밖에 느껴지지 않고 일상적으로 계단을 이용하는 것보다 걷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환자분들이 잘 견딥니다. 그리고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 너무 직접적인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의 근력만 길러줘도 이쪽에 부하가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이 그냥 일반적인 관절염에 비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요게 부분에 연골 이런 식으로 옆에 부분 측방 사진에서 연골이 달아있는 분들 앞부분 통증 있으시면 매번 얘기 드립니다. 외래 오실 때마다 그 근력 운동, 다리 들어올 운동 많이 하시냐고. 그거를 하시면 좋아지세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그렇게 작은 병변인 경우에는 체중 부하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골 성형술에 금세 반응을 합니다. 잘 차고요. 근데 단점도 있는데요. 직업적인 환경 자체가 뭐 계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줄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을 때까지 계속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고 아까 전처럼 해부학적인 원인이 저명한 경우에는 그 뼈를 교정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예후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냥 두고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정해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큰 병변인 경우에는 자꾸 움직일 때마다 슬라이딩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전단력이 커서 잘 연골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너무 클 때는 그냥 보존적 치료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공관절이 제한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부분에 있는 관절염이 심해도 이 부분에 관절염이 별로 없다면 우리가 인공관절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보건복지부 그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기도 어렵고 예후도 그렇게 뭐 썩 좋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멀쩡한 관절을 제거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른 관절염까지 왔을 때 이분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슬개대퇴 관절 치환술을 하면은 매우 좋아지죠. 통증도 좋아지고 예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느꼈던 관절염 증상이 단번에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무릎 관절염의 대명사죠. 이 대퇴관절이랑 대퇴골과 경골이 이루는 그 관절의 관절염이랑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무릎의 안쪽이 아프다고 하세요. 바깥쪽이 아프다고 하신 분들은 한 10분 중에 1분 정도? 거의 다 우리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내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옷자다리죠. 그래서 내측 부분에 부하가 훨씬 더 많고 내측 부분 증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은 이렇게 거의 다 얘기하세요. 무릎이 시큰해요. 그리고 아프기는 한데 견딜만 해서 병원 올까 말까 하다가 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증상이 있다가도 좀 쉬다 보면 사라지고 또 어떤 치료에 약이나 뭐 어떤 연골주사나 이런 데 반응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의심되는 거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 조금씩 달아가는 거죠. 약간. 그리고 이제 수평 파열인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연골 손상도 그냥 자세히 보면 보일 정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 괜찮은 엑스레이 같은 것도 괜찮고 이런 분들은 이제 좀 활동 좀 주의하시고 근력 운동도 좀 하시고 연골 주사 맞아보세요 하면은 바로 좋아지고 몇 달간 또 안 오십니다. 굉장히 좋게 잘 지내시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을 조금만 움직여도 악 소리를 지르시는 그런 분들 있어요. 날카로운 통증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그 무릎 운동 구간에서 딱딱딱 걸리면서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연골판이 수평 파열로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파열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이렇게 접히거나 아니면 조각이 떨어져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정적이었던 파열이 갑자기 그 조각이 생기면서 무릎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아픈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에 여기 MRI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훌러덩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통증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간단한 시술을 하는데요. 이렇게 관절경을 들어가 보면 이게 들락날락합니다. 여기가 이제 없어지지도 않고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굽히고 펴고 할 때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기구를 넣어서 간단하게 제거해주면 뭐 그날 바로 증상이 매우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골판 부분 절제술이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경우도 있고요. 이제 차츰차츰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요. 평지는 좀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 아무래도 부하가 좀 있기 때문에 찌릿찌릿한 게 더 심해지고요. 예전보다 이제 오래 못 걷죠. 안쪽이 쑤셔가지고 걷기가 조금씩 힘들어지면서 우리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뻣뻣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처음에 걸으려고 할 때 안 되다가 그러니까 왜 무릎이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좀 걸으면 또 낫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또 너무 오래 걸을 수는 없고 걸으면 또 힘드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걸을 때 우리가 연골이 다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골 자체만으로도 윤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없어서 그냥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골이 좀 울퉁불퉁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닳았어요. 그러면 연골 능력이 마찰을 좀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활액막이 좀 순환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수막 현상이 좀 생겨서 좀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앉아 있다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고 좀 무릎이 뻣뻣하다 그러면 연골이 부분적으로 좀 닳고 있거나 아니면 결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정상이라고 제가 가져온 슬라이드인데요. 이 다음 보면 여기 연골판이 보이시나요? 연골판이 약간 변성이 왔죠. 근데 이런 변성 안정적인 변성이라는 큰 문제는 없는데 얘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앞에 보면은 여기 관절면의 끝부분에 딱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연세가 드시면은 점점 변성이 되면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돌출되었다고 하고 익스트루전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내가 왜 이런 힘을 받고 있지 하면서 느낍니다. 체중을. 얘가 체중 분산을 못 해주니까요. 그러다가 이 정도까지 빠져나오면 이제 중등도로 빠져나온 건데, 그러면서 연골이 닳죠. 이 정도 되면 연골이 닳게 돼 있습니다. 연골판이 이 정도까지 빠져나왔는데 연골이 안 닳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도 연골이 원래 지탱해 주었던 그 부분에 관절 간격이 없어지면서 점점점 이렇게 변형도 오고 좁아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3기 관절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수술이나 시술이나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르익은 증상은 어떤 증상이냐면,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픕니다. 이제 걷기가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시큰시큰해서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단이 아니라 그냥 평지만 걸어도 너무 아프고, 제법 쉬었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밤에 아픈 경우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오래 걸으면 맨날 부어 있죠, 무릎이. 이런 상황에서는 연골병변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2기, 3기 관절염이고, 그리고 보존적 치료도 해보죠. 그러니까 약도 써보고, 뭐 우리가 맨날 연골주사 하는 거 해보고 여러 가지 치료해보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지나면.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술식들이 있는데, 미세천공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근위경골 절골술, 그리고 결국에는 인공관절 치환술, 그런 것들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골 부분의 결손이 확실하다면, 아까 전 정도의 증상이면은 좀 비교적 젊은 나이시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50대, 특히 50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 좀 60대 초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골 결손이 저명하면 다음과 같이 연골 성형술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본인의 무릎을 지킬 수도 있고, 이런 연골 성형술을 하지 않으면 병변이 점점 커지니까요. 커지고 3기, 4기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 시점에 본인이 회사를 다녀서 뭐 아니면은 상황이 안 돼서 재활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4 내지 6주 정도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연골 성형술을 해서 연골이 돋아나는 거를 시도해 보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내반 변형이 심한 분들, 내반 변형이라는 건 오자다리고 휜다리라고 얘기하는 그 오자다리가 5도 이상인 경우를 내반 변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체중이 뭐 당연히 내측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 부분이 아픈데, 안쪽 부분이 많이 닳고 바깥쪽은 괜찮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절골술에 적응증이 돼요. 그래서 절골술이라고 해서 막 뼈를 잘라내 가지고 막 크게 손대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이 조금 빨간 선처럼 이렇게 이 끝에 있는 경첩은 남겨 놓고요. 여기까지만 절골을 한 다음에 조금씩 절골기로 좀 벌려요. 그러고 그 상태에서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금속판을 내부에다 다는 거죠. 이걸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60대나 50대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술식이고, 결과도 매우 환자분 선택을 잘한다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체중이 이쪽으로 쏠리는 게 약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그런 술식이고, 이게 생각보다 재활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4 내지 6주 정도 좀 덜 딛고 점점점 생활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이 많이 커져서 관절 전체가 다 침범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연세가 이미 60대, 70대 정도로 65세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공관절술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분들이 더 편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연골 성형술이나 절골술은 그래도 목발을 좀 해야 되고 4 내지 6주 정도는 보조기, 목발이 필요한데, 우리 인공관절은 어때요?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물론 워커를 좀 짚으셔야 되니까. 근데 그게 훨씬 더 환자분이 편하십니다. 그래서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발 짚기도 사실 어려워하기 때문에 연골 성형술이나 절골술이 그렇게 막 엄청 추천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령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인공관절 하는데, 점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고강도 폴리에틸렌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 마모가 안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년 정도 봤지만 요새는
거의 대부분 20년 이상 쓰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은, 그리고 관절염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분들은 인공관절술이 제일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도 있지만 자주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릎의 안쪽에서 갑자기 별일도 아니었는데 툭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 후각 기시부 부분 파열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루트 테어라고도 하고 루트 파열, 그리고 뭐 후방 뿌리근 파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인데, 결국엔 뒤에가 터진 거예요. 여기 퇴행성으로 많이 굽혔다 하다고 보면 생기기도 하고, 내반 변형이 심한 분들도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생겼을 때 만약에 환자분의 관절염이 별로 없다, 지금 무릎이 좀 건강한 상태에서 이게 터졌다 그러면은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후방 뿌리근 부분을 이런 식으로 실로 묶는 거죠. 실로 묶어서 이 부분이 원래 있던 자리가 관절낭에 붙은 게 아니라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뼈에다가 다시 심어줘야 돼요. 뿌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널을 하나 만들고, 이 터널 끝에다가 단추를 매달아서 보통 이렇게 견인봉합술로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게 만약에 있다고 해도 70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미 관절염이 3기 이상 진행된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수술을 하지 않죠. 환자분이 수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환자분이 어렵죠. 그래서 6주간 목발을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이미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생착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적응증이 되는 거는 50대, 60대 초반 이런 분들은 꼭 이런 수술을 받으셔서 다시 원상태로 퇴행성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루트 치료는 다음과 같이 아까 모식도처럼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내가 후방 뿌리근 파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것도 좀 특이한 증상인데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갑자기 별로 걷기 이외에는 한 것도 없는데 무릎이 심각하게 아프고 갑자기 걷지를 못하겠어요. 다리 딛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오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걸 송크라고 불렀던 이 질환입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연골하 부전골절인데 이게 말이 좀 길죠. 그래서 연골하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골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생긴 골절이 우리가 뭐 어디에 크게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외상 뭐 자동차 사고 이런 거 아닌데 생긴 거죠. 근데 그냥 걷다가도 생긴 거. 이게 스트레스 골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성 골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뼈의 강도가 정상인데 막 등산을 너무 열심히 했거나 조깅을 너무 뭐 맨날 한다거나 해가지고 스트레스성 골절, 이거를 피로골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부전골절이 생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걷기 정도 일상생활 정도만 했는데도 골밀도가 엄청 약한 상태를 가정해 볼게요. 굉장히 골다공증이 심하고 평소에 운동이 별로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연골마저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좀 충격이 가해져도 이렇게 쉽사리 골절이 옵니다. 뭐 골프 라운딩 하다가도 생겨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MRI상이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잖아요. 여기 부분이 뭐 괴사가 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거를 자발성 골괴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별로 일상생활밖에 한 게 없고 마치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랑 비슷하게 뼈가 녹은 것처럼 보이는, 괴사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연구가 열심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골괴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부전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약해서 생기는 골절이고 실제로는 그 괴사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전부 다 이제 바꿨습니다. 부전골절로. 예전엔 송크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골괴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골괴사라고 판정을 하고 그냥 수술을 잡았어요. 이거는 어차피 엄청 아프고 힐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비가역적인 거니까 수술을 잡아서 인공관절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건 부전골절입니다. 수술을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좀 기다려 봅시다 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대부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을 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발을 좀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지팡이 이런 거나 집에서 좀 쉬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 2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매우 좋아져요. 나중에 이제 MRI 찍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갑자기 아니 갑자기는 아니죠. 몇 달 지나면 다시 MRI 찍으면 다 돌아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후가 맨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늦게 발견돼 가지고 의사의 지시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의사는 좀 덜 걸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많이 쓰셔 가지고 이렇게 함몰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죠. 결국엔 계속 아파서 나중에는 인공관절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이 중요한 게 또 이런 부전골절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시면 이제 바로 오셔 가지고 조치를 받으셔야 돼요. 56세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4개월 전쯤에 크게 아프셨고 지금까지도 힐링이 안 돼서 오셨는데 쩔뚝이면서 오셨거든요. 예전에 이건 측부인대 수술한 흔적이 있고 관절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젊을 때부터 옷자다리였어요. 그래서 거의 10도 정도의 내반이 있었고요. MRI를 찍었더니 여기 부전골절도 있고 여기 굉장히 많이 부어 있죠, 무릎이. 그리고 후각 기시부 부분도 뿌리 부분이 파열이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젊죠, 문제는 56세.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절골술을 먼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골술로 외측으로 교정을 하면서 체중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뿌리 부분의 파열도 아까 루트 케어는 견인봉합술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좀 오래되었지만 이렇게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좀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잘 지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더 많이 크게 안 좋아지지 않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무릎이기 때문에 좀 일찍 발견해서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릎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내 몸은 원래 튼튼하니까 잘 나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무릎이 붓는다거나 아니면 내측부나 앞부분에 통증이 있다면 우리 전문의들이 무릎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나 문 두드리셔가지고 오시면 잘 치료해 드릴 테니까요. 항상 무릎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진료를 보러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